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잠시 소강 상태였던 여야 대립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결하고 정치큐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기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 등 일부 감기약 수급 불안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섰는데요. 짧고 굵은 인터뷰, 퀵터뷰 시간에 그 대책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는 북한 도발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전방 서해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국방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군이 해안포 사격을 개시한 데 이어서 우리 군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우리 군 해병부대가 앞서 이루어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지역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과 대청면, 연평면 마을에 대피호로 이동하라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오전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등 전방 지역에서 해안포 200발가량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전 9시와 11시 사이 집중 사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가 떨어진 지점은 북방 한계선 NLL 북방 일대로 합참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 같은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이라며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해안포 사격 훈련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선을 한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교전 중인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오늘 이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서북도서 지역의 주민들 그야말로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연평도에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또 백령도에는 이동을 자제하라는 방송도 나왔는데 YTN 통신원이 보내온 백령도 현장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관광객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인근 대피호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제6여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밖에도 북한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은 또 있습니다. 해안포 도발에 앞서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인접한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로 파괴됐던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를 콘크리트로 복원하고 있는데 서해 완충지대 해안포 사격 재개와 함께 우리나라를 교전국가로 규정한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까지 개성공단 직원이 출퇴근하고 생산 제품이 오가던 경의선 도로입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경의선 길목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관문인 도라산을 지나 공단 가기 전 길목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를 쓰지 않겠다는 건데 남북의 경제협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국가, 교전 중인 국가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 행동에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또 9.19 군사합의로 파괴했던 최전방 감시 초소를 복원하면서 콘크리트 초소를 여러 개 건설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비무장 지대에서 콘크리트 초소 건설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식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교전국 관계로 남북 관계를 규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전쟁 대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투행위 태세로 전환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김주혜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에선 고체연료 화성 18형 이동식 발사대 여러 대와 액체연료 화성 17형용으로 추정되는 발사대가 공개됐는데 미국 등을 겨냥해 전략 미사일 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 들어 남북을 적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서 어제 올해가 격돌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한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도발의 의미 등을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얘기했다시피 격돌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 전쟁 책동 이렇게 말로 위협을 하고 나서 바로 행동에 나섰거든요. 시간 순으로 보면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9.19 파기, 또 무력 충돌 위협, 그리고 이제 해안포 사격까지 온 건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해안포 사격의 도발 어떤 의미입니까? 좀 복합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은 9.19 군사 합의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있었던 전원회의에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가장 그 9.19 군사 합의가 완전히 무실화된 상황에서 네. 나름대로 그 우리 쪽의 어떤 군사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12월 1일부터 북한이 동계 훈련 기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계 훈련 기간에 이제 동계 훈련을 빌미 삼아서 해안포 사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에 발사 자체가 NLL을 넘어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번 사항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 군사합의 이전 사항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그 방금 전에 이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그 해안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로 이제 처음 있는 사격이었는데 그럼 군사합의 이전에는 이런 훈련이 통상적으로 진행됐던 훈련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에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1조 2항이거든요. 해상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하면서 맺었던 이것이 해상에서 서해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서는 덕적도 이북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초도까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속초 이북부터 통천까지 이 지역을 포사격이나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여기서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서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을 이제 없애버린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 9.19 군사합의 이전에 이곳에서는 사실 언제든지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시적으로 이제 해안포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졌던 거죠. 아시다시피 과거 서해상에서 1연평해전, 2연평해전뿐만 아니라 잘 알다시피 2010년 11월 23일 같은 경우는 연평도 포격 또 도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이 꾸준히 벌어졌던,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어떤 우리 해병의 포사격에 북한이 자신들의 어떤 해역에 포사격을 했다고 이제 우기면서 이제 우리 연평도를 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놓고 보면 이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의 해안포 사격은 대단히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해상 포격인 건 맞지만 2022년 10월 중순부터 이후까지 한 1,200발 넘는 포탄이 좀 오갔을 만큼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아까 서두에 우리 반응에 대한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도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더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NLL을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9.19 군사합의 이전이거든요, 사실요. 네. 이전으로 돌아간 건데 만약 넘어왔다면 우리 대응이 어쩌면 적절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또 군사적으로 대응으로서 우리가 포사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정당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위기관리 차원에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들도
북 같은 경우에는 NLL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NLL 남쪽에 우리가 쏜다고 하더라도 자기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제2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데서 우리가 물론 이번에 뭐 3시부터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서 결정하는 데서 조금 우리가 위기 관리라든가 또 북이 그 다음에 행동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혹시 던진 미끼가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조금 위기 관리라는 측면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탄착 지점이 NLL 북방 일대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없고 방금 위기관리 차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NLL 북쪽과 남쪽에서 서로 네. 해안포 훈련을 하는 것은 9.19 이전의 상황에서는 어떤 대단히 빈번했던 상황이었죠. 네. 이런 상황이 서로가 오인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9.19가 없는 상황이 때 9.19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실요. 돌아간 상황에서 지금 이제 9.19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NLL 뭐랄까요, 이 북의 훈련을 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지키기 뭐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 것 측면은 사실이지만 네. 북은 이걸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어떤 뭐 전원회의에 대한 발표라든가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런 행동에 자칫 건건별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네.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좀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단호할 것은 단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이것이 나오자마자 이제 제가 급하게 검색을 해본 게 뭐냐면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경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뭐 해상 사격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경보를 띄우는 건데요. 네. 제가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월 2일 날 이미 우리가 대청도 소방에서 우리 사격 훈련이 있었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월 2일 대청도 지역의 우리 사격은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1월 1조 2항이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덕적도 이북부터 초도 사이에 우리가 설정해 놨던 그 해상의 소위 완충구역에 북이 오늘 사격한 게 아니라 만약 1월 2일부터 있었던 사격이 사실이었다면 우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1월 2일날 지금 사격 계획을 올려놨거든요. 사실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북이 이걸 봤다면 오늘의 사격이 북한이 이러한 어떤 우리 사격 계획을 검색을 하고 보고 해안포 사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네.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총선 전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할 거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향후에 추가 도발이 일어난다면 좀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총선이라는 어떤 선거에 북한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기보다는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의 실패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또 내부적인 측면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근데 이것들이 도발이라는 어떤 정확한 것보다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뭔가 대응을 해서 자신들 또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사실요. 어떻게 예. 보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대단히 모호한 상황에서 어떤 미끼를 던진다든가 또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NLL 부분도 있지만은 네. 사실 개성공단 우리가 연락사무소 파괴가 있었던 것도 하나가 뭐냐면 폭파도 있었다면 그 전단이죠. 대북 전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사실 대북 전단에 관련된 문제도 만약에 좀 불거진다고 한다면 북에게 이러한 어떤 군사적인 행동 도발을 줄 수 있는 대단히 비밀가 될 수 있고 네. 이러한 것들이 에스컬레이트돼서 대단히 심각한 어떤 군사적인 충돌까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알겠습니다. 북한에게 그러한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고 우리가 위기 관리와 함께 좀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의도적으로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건히 대응하기보다는 위기관리 측면으로 좀 접근해야겠다까지 듣겠습니다. 네,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온 이튿날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 법안들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규탄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예고했던 대로 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직접 공식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관섭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두 특검 법안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데다 총선 기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 4분 넘게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관섭 실장은 두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는데요. 먼저 50억 특검에 대해서는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방탄특검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던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해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 법안들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왔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네, 오전 9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고 11분 만에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어 30분 만에 대통령실 브리핑과 윤 대통령 재가 알림까지 모든 절차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심사숙고할 일이 아닌데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인 사건의 거부권을 행사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제기됐던 제2부속실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나름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입장을 바꿔 사실상 설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자칫 거부권 행사가 방탄으로 보이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도를 되풀이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국회에 답변했듯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온다면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 같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전국은 다시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며 즉시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다시 강대강,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4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고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권한 남용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제2요구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국무위원들을 과거 12.12 군사반란을 모의한 하나회에 빗대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고 다음 주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총선 전 민심 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헌법재판 역시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 있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이의가 있으면 역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이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합니다. 여당은 국회로 돌아올 쌍특검 법안을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야당 의원 표를 다 끌어모아도 어려워서 특검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소식도 알아보죠.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피습 이후 나흘째 서울대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는 식사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안정이 필요해서 면회는 제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행히 성대나 기도 같은 주요 기관에는 손상이 없는 만큼 회복세가 빠르면 2주 안에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쏟아지는 막말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끌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전체 공관위원 15명 가운데 현역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을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조금 전 당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학자로서 좌우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진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역시 너무 당연하다며 총선 이슈를 모두 덮는 법은 국민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수사 속보도 알아보죠.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 체포 당시에 남기는 말이란 제목의 8장 분량의 쪽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경찰이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쪽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경찰청입니다. 네, 남기는 말. 자, 여기에 김 씨가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자신의 판단, 신념에 따라 범행에 나섰다는 취지입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이나 정세 판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거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수사 자료여서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남기는 말은 이재명 대표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미리 작성했다가 옷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수색하던 중에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어제 김 씨가 취재진 앞에 처음 입을 열며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는데 그 쪽지가 바로 경찰이 압수한 남기는 말로 시작하는 8장 쪽지입니다. 김 씨가 조사에서도 남기는 말 내용과 비슷하게 진술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진술과 심리분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본인 진술 외에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분석 결과에서 필요하다고 나오면 사이코패스 검사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살인 미수는 신상 공개가 가능한 혐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 씨 범행 전 행적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주거지인 충남 아산에서 기차편으로 부산으로 이동했고 다시 경남 김해 봉화마을과 양산, 울산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가덕도 인근 모텔에 혼자 투숙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면서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나 도운 사람이 있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늦어도 오늘 1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소강 상태였던 여야 정쟁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재점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치큐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28일에 이제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있었기 때문에 쌍특검법 국면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었는데 정부 이송 하루 만에 바로 행사가 됐습니다. 거부권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전에 거부권 행사할 때 보면은 국무회의에서 좀 그렇게 이제 방향이 잡히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실제로 할 때까지는 한 반나절 정도 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약간의 시간은 좀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국회에서 이제 이 법안이 이송이 되지 않으니까 네. 언제 이송이 되는 거냐라는 식의 어떤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그러한 기류도 좀 관측이 됐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도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태였다. 좀 빨리 이것을 변수를 제거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총선용 여론 조작이 목적이다. 이 특검법은 라면서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김건희 특검이란 명명 대신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네, 그 정확한 그 특검 법률명이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그동안에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일단은 이 전체적인 법안에 그 들어가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용산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서 위헌적 독소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사회에서 화폐 위조 범죄와 주가 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본회의 통과 이후 거부권 국면 그리고 여야가 이렇게 대립할 것까지는 예상이 됐는데 민주당이 지금 내놓는 방법론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해충돌이라고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지금 네.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서 이제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도이치 특검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그 중심에 놓는 그러한 법안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중심이 되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이제 문제인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사를 막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이해충돌이 아니냐. 이런 논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인 것인데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인 것이냐 뭐 등등을 이제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이해충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이 보기에 이건 부적절하게 보일 거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네.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상으로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다른 정책적인 것이나 정치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궤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까지도 계속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인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해왔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민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뭔가 명확하게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뭔가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 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독소 조항을 바꿔서라도 그래서 총선 이후에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협의를 해서라도 특검 자체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전에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이 얘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칼같이 다 잘라버리고 특히 오늘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특검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설명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단히 부적절한 측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이관섭 비서실장은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인지 아니면 평론가인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여러모로 부적절한 설명을 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대통령이 여기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대통령실은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법리적인 문제도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가령 55 클럽이라는 게 가령 성남시장이 당시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50억 원이라든가 이런 이득을 얻었다면 당연히 성남시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민주당의 어떤 이 후보의 당선을 바랬을 것이다라든지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평론가가 하는 얘기지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 이 거부권 행사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몸처럼 지금 움직인 결과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다. 여당과 지금 대통령실이 그런 평가를 피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에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야사당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의결 통과를 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 그렇죠? 출석위원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고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야권에선 이탈표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시점이 좀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늘 제2요구권 행사가 있었으니까 바로 다음 주인 9일에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급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요건에 해당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해서 그 국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이 더 이상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 역시 다 헌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요건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네.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뒤에 이게 지금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되어 있으니까 의결을 좀 미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미루고 있으면은 총선이 계속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총선까지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족에 대한 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1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도 하기 전이에요. 가족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특검 법안입니다. 민주당이나 뭐 야당 측에서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규탄 대회를 한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서 특검법으로서 올렸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밀어서 이것을 총선 직전에 아마 뭐 의결을 하든지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시간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쌍특검법 자체를 어떠한 총선용으로 본인들이 입법을 한 것이다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넘어갈 텐데 피습 사건 이후 두 분과는 처음 뵀거든요. 질문 드리기 전에 좀 짧게만 이번 피습 사건 총선 앞두고 어떤 좀 변수가 될까요? 뭐 이런 사건들을 이제 총선의 어떤 변수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상당히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실제 선거 유세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벌어진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총선에 실제 돌입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건강한 모습으로 뭐 유세를 다니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총선 자체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체는 뭐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나름대로의 뭐 내용 사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고 신당을 꾸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뭔가 민주당이 가야 된다랄지 이러한 구심력을 좀 더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그 정도 아닐까 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또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조금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시기에는 뭐 나름대로 계속 굴러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탈당이라든지 이거는 순서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는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시에도 이제 피습을 당했을 때 그때 굉장히 그 이제 지지자가 결집이 되면서 또 대전은요 이 이야기 이후에 대전에서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다른 데 약간의 마음을 줬던 지지자들이 아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겨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피습 국면 이후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 혐오 정치 또 어떤 극단의 팬덤 정치에 대한 어떤 자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 본질과는 좀 다르게 지금 병원 전원 문제로 좀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또 브리핑을 열기도 했고 병원 간에 좀 설명이 진실 공방까지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까지 번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진실 공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이제 뭐 설명 자체가 뭐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안 맞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서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이송이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이제 이 해야 될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부산대병원이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송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부산대병원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보호자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족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고 그의 근거에 가지고 이제 이송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것은 예를 들면 안 되는 절차를 예를 들면 절차를 어겨가면서 이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절차가 안 되는 걸 대개했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가령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은 지역의 이제 공공의료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치인의 입장에서 네. 우리 당의 어떤 당론이라든가 정책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를 내가 당했을 때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 경황이 좀 없는 상황이고 네.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가족들이 굉장히 또 격앙된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단을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재명 대표가 상황이 나아지고 또 정신이 좀 이렇게 좀 이 일반적인 당무를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되면 네. 책임 있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로 만들고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걸 감안해서 네.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지역 의사들까지 나서서 규탄 성명을 내니까 논란이 번지니까 민주당도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잠깐 민주당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가 잘 됐고 환자의 상태가 이동 후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응급처치가 됐기 때문에 이후 수술과 회복, 그다음에 간호, 그리고 가족과의 여러 가지의 그 안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부산대병원 측에 요청을 했고 부산대병원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해서 수술을 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어제 또 이 자리에서 정성호 의원은 이런 논란은 좀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논란이 번지니까 좀 부산 민심이 신경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부산의 의료 시스템을 지금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부산 민심도 그렇고 의료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공공의대라든지 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이후에 지금 의료계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공의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게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지금 의료인의 수급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좀 맞춰보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갔었던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응급센터가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정부에서 인증을 해준 것이거든요. 병원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믿지 못하고 서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의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해도 지역에서의 의료 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공공의대를 해서 지역에서 의사들을 많이 늘린다고 해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의사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보여준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좀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신당 얘기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낙연 전 대표 움직임. 오늘 기사 보니까 피습 사건과 상관없이 이낙연 전 신당은 좀 어려울 거라 뭐 이런 제목도 있었는데 피습 사건과 아까 좀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피습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이낙연 전 총리가 추진하는 신당의 동력이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건 사실이죠. 원래 소위 말하는 앞서 말씀하신 이제 원칙과 상식에 속하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한테 최후 통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한 다음에 자신들의 거취라든가
꼭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경로가 아니더라도 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추진하는 정치 일정들이 힘을 받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다 좀 미뤄지는 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력이 상실된 건 맞는데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이러한 정치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럼 신당 계획을 접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거거든요. 또 역으로 신당 계획을 접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회복이 좀 됐다고 해서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신당 다시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신당 계획이라는 거는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이 상실된 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7일입니까? 지금 이제 이 7일 날 수행하는 일정 과정에 이제 지금 이제 신당 선언을 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정대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여서 동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력은 상실되지만 가야 되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왜 문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을까요?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가령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네. 민주당이 예를 들면 분열되거나 갈라지거나 신당을 누군가 창당한다거나 이런 데에 힘을 실기는 어려운 조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특별당비를 납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하자라는 간접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지금까지 취해온 것인데 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나가지 말라고 또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서 같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나서서 이제 신당 창당하는 거를 말릴 수 있을 정도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우리 한국 정치의 지금 현재의 문화의 어떤 수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께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천하람 위원장, 하원하 의원 다 현역 의원 합류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중진이다, 영남이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신당이 이제 오픈을 하고선 한 3만 명, 한 이틀 정도에 3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좀 봤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민주당이 480만 명, 국민의힘이 420만 명. 이 정도의 당원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또 지금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개 시도에 1,000명씩 해서 전체 한 5,000명 정도만 돼도 중앙당으로서 창당 요건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창당 요건은 이미 거의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당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으로 몇 명이나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연락처들을 지지자들에게 받아둔 것이 있었고 좀 젊은 층에서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젊은 분들이 가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이 빠르게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것이 엄청난 태풍을 가지고 오기에는 지금 시작은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명동에 새로운 승차 위치 안내 표지판이 생긴 이후 퇴근길 차량 정체가 더 심각해진 일과 관련해 서울시가 당분간 이른바 줄서기 표지판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불러서 바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정체가 극심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대책을 내놨군요. 네, 우선 지난달 말 설치한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오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표지판 설치 이전부터 정류소 바닥의 운수회사에서 설치 운영해온 12개 노선은 정차 표지판을 유지해서 탑승객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수원과 융인 방면 광역버스 등 모두 6개 노선의 정차 위치인 정류소를 이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운영 상황을 안정화할 때까지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는 계도 요원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해당 노선 운행하는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폐차지 변경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모두 29개 노선이 정차하는데 하루 탑승객은 9,500명에 달합니다. 정류소 공간이 35m 정도로 좁아서 퇴근길 혼잡이 극심한 곳입니다. 시는 노선과 정차 위치 조정 등으로 정류소 혼잡 상황이 풀리면 다시 줄서기 표지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명동 입구에 29개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표지판 앞에만 정차해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절기상 소환이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 작은 추위를 의미하는 소환이지만 대안보다 더 심한 추위가 나타납니다. 소환 얼음이 대안 추위에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환의 평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해는 무려 13번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안에는 10번에 그칩니다. 열흘 넘게 영상권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소환인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기압골이 통과 후 주말 동안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떨어져 전일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아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일부 내륙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9도, 파주 영하 8도, 서울도 영하 4도로 오늘보다 4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내일 밤부터 중서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환 추위는 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9도로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눈이 내리며 기온이 다소 올라 예년 겨울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최근 감기와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열제 등 일부 감기약들의 수급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사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서는 약들, 어떤 약들인가요? 네, 주로 감기와 독감 치료에 쓰이는 해열제와 콧물약입니다. 사재기 조사 대상은 3일제약에서 만든 콧물약 슈다패드전과 사마제약의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타객인데요. 주로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할 때 쓰이는 약들입니다. 복지부는 이들 약품의 경우 의약품 공급 내역과 청구량을 분석해 유통 불균형이 수급 불안정을 불러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해놓고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의료기관을 단속한다는 방침인데요.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 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로 감기약 위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나는 이유, 아무래도 관련 환자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겨울 감기가 유행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플루엔자 감염 발생자는 1000명당 비율이 지난달 2주차와 3주차에 5, 60명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최고점 수준입니다. 감기와 독감 등 관련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 관련 약품 수요가 늘고 그런 와중에 일부 약국과 병원에서 사재기에 나서면서 수급 불안이 나타난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아울러 수익성이 높은 성인용이나 일반 의약품 중심으로 생산하면서 시럽이나 패치제 등 제형이 특수하고 마진이 낮은 소화약은 국내의 제조시설이 한정적인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세포독성 항암제인 오플루오르우라실이 많은 병원에서 품절되면서 항암 치료에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국내 제약회사 한 곳이 독점 유통하는데 생산 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품절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제약사 한 곳을 추가해 공급업체를 2곳으로 늘려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방금 전에 보도로 보신 의약품 수급 불안 사태, 그 원인과 대책을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장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약국을 가면 감기약이나 해열제 어느 정도로 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선 현장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11월 달부터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12월 달부터 재고를 가지고 있던 약들이 모두 소진이 되기 시작했고 예. 그 이후로는 약국에서 구매상이나 근처 약국에서 사정을 해야지만 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약을 구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예. 자, 정부는 지금 이런 사태의 원인을 병원과 약국의 사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선 약국에서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재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약국과 다른 일반 사재기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반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불안정을 노려서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교란 행위가 분명하지만 약국의 사재기는 이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약은 정부가 약값을 통제하기 때문에 공급이 아무리 불안정하더라도 약값을 높여서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 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정한 공급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인 약국의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약국들이 재고를 늘리다 보니까 이를 약국 사재기로 또 명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더라도 가격을 높여서 팔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많이 팔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수급 불안이 좀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은 현재 공급을 순식간에 늘리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환자들이 적절하게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급한 환자에게 먼저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해열제 같은 경우 해열제가 부족하다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열이거나 또는 건강한 성인들에게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건강 취약계층이거나 고열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를 좀 조정한다든지 또는 의료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 처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급성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해열제를 이제 예로 들어주셨는데 해열제 같은 경우 뭐 과다 처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도 하고 계신 건가요? 불필요한 경우의 사용량이 되게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약간의 미열에도 일주일 또는 2주 정도의 처방을 미리 받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또는 매우 건강한 사람에게도 약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절하더라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같은 이제 수급 불안 상황이라면 제약사들이 이 생산을 확대하거나 뭐 이런 개선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예. 우선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 자체는 사실 개월 수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생산이 예약되는 그런 약들도 많고 또 그 생산약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처를 했다가는 결국에는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약 중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원료를 수급해야 되는 그런 약들도 있는데 그런 약들은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약품에 대한 원료에 대해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료약품 생산 시설을 되도록이면 회사들이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장려 정책이라든지 뭔가 조금 재정을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이런 원료의약품들이 한국에 잘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약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자. 그러니까 특정 제약사에 몰리지 않게 이렇게 처방하는 방안도 있는데 또 의사단체에서는 성분명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약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품질 문제가 났을 때 하나의 성분에 여러 회사가 생산하는 경우에 특정 회사의 제품을 꼭 마련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회사가 있다고 치면 A 회사 약이 없을 때 B나 C 회사 약을 저희가 대체를 해서 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사후에 의사에게 꼭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사실 약국에서는 바쁜 현장에서 일을 다 해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별로 없는 게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성분명 처방으로 약을 처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A 회사 약이 없으면 당연히 B나 C 회사 약을 조제해서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간극이 한국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장점을 분명히 좀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해열제나 감기약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그런 사용하는 약들인데 항암제 같은 약,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환자들에게 더 이 시급한 약, 이런 약들도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하거든요. 일반 약에 비해서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뭐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원료의 수급이 불안정하다거나 또는 가격의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행정적으로 이게 규제가 조금 더 오작동이 돼서 이게 조금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만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체계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환자 전체의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까 방송에서도 소개해 주셨던 그 FU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이제 소화기관에 관련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가 행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생산을 잠깐 중단했음에도 전체 병원의 진료 일정이 미뤄져 버렸거든요. 그런 만큼 환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정한 공급 체계에 지금 건강의 위협을 아마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정부가 약 수급과 관련해서 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을 해서 약국이 수급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좀 실현 가능한 대책일까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런 공급이 불안정한 약들을 따로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약에 대한 보고서를 연간으로 제출한다든지 또는 그 약들이 어디에 얼마나 몰려 있고 또 이 약이 언제쯤 공급이 해결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의사나 또는 약사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우리나라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따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꼭 제약회사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생산 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을 풀가동한다든지의 방식으로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자구책을 두고 반발하는 주요 채권자들을 다시 불러서 추가 자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본점에서 5대 은행과 기업은행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들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오늘 오전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가운데 890억 원을 약속대로 태영건설 직접 지원에 투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영그룹 측에 신뢰할 만한 안을 빨리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권단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영그룹과 채권단 상호 간 신뢰 형성이 안 된 것 같다며 오는 11일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2024년 첫 일주일도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우편 집중국 직원들은 택배를 안전하고 또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밤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물량을 감당할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우편 집중국 작업장.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택배 분류 기계 소리가 주변을 가득 메웁니다. 주소에 따라 택배가 나뉘면 작업자들이 손수레에 차곡차곡 택배를 담습니다.
밤새 50분 일하고 10분 쉬길 반복하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였던 택배 분류도 끝이 보입니다. 설 명절을 한 달 앞둔 작업자들의 소망. 택배 물량이 늘어 그만큼 가족과 지인들끼리 오고 가는 마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새해부터 좀 열일하시네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직업인데요. 자부심 갖고 하는 거죠. 작년에 물량이 별로 없었거든요. 올해 좀 물량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건강하고 더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이 트고 잠에서 깬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서는 시간. 전날 밤부터 나와 분류 작업을 했던 이들은 동이 틀 무렵 하나둘 집에 돌아가고 이때부터 상자를 차량에 싣는 택배 기사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가득 놓인 택배 상자들을 분류하고 또 각 가정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작업자들은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김장김치와 건강보조식품, 겨울철 의류까지 새해를 맞아 가정으로 보내지는 택배들에는 따뜻한 겨울나기와 건강을 바라는 마음들이 담겼습니다. 하루 7만 건의 물건들이 거쳐가는 우편집중국은 지금보다 30% 정도 물량이 늘어날 명절도 미리 대비합니다. 설 명절에도 작년 대비 10% 정도 늘 것 같습니다. 설 명절 대비해서 저희는 특별수송기간이라고 운영하여 인원도 더 많이 충원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일함으로써 어두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한 우편집중국. 저마다의 새해 소망이 깃든 우편과 택배들을 전하며 푸른 용처럼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자, 새해 첫날 가수 장범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입니다. 안표 문제가 심각해서 공연 자체를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애초 그제부터 10회에 걸쳐서 이 소극장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지만 안표가 정상가의 2~3배 가격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초강력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이처럼 고질적인 안표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아티스트 장범준 씨뿐만이 아닌데요. 자, 가수 아이유 씨는 부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팬클럽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또 신고자에게 티켓을 포상하는 이른바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고요. 또 성시경 씨,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예매건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거쳐 취소시키고 표의 일부를 현장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안표상들의 사재기 점점 더 조직화 또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정보를 보내는 컴퓨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실수요자들의 티켓을 선점하는 수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공연이 적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지난 2020년 350여 건이었던 안표 신고, 재작년에는 4,200여 건으로 급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돼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 보시면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이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게 이 법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일일이 잡아내기가 힘들 뿐더러 이 범죄로 얻는 수익에 비해서 이처럼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몰수 또 추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몰수 추징 같은 경우는요,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환수하고 모두 이제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에는 몰수 추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데. 네, 이처럼 공연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공연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안표 문제. 조금 더 현실적인 제도 시행을 통해서 제값 주고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뉴스큐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무장정파 하마스를 소탕한 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아프리카로 이주시키려고 비밀 회담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현지 매체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은 관련이 없고 어떤 나라와도 회담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근거 없는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선 새해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학기 등교 첫날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 학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신고가 들어온 건 현지 시간 4일 오전 7시 37분쯤.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해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중 여러 차례 총소리를 듣고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옆 건물 중학교 6학년생이 숨졌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School didn't start yet, luckily, so there was very few students and faculty in the building.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7살 딜런 버틀러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은 딜런이 평소 교내 집단 괴롭힘으로 괴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He was hurting. He got tired. He got tired of the bullying. He got tired of the harassment. Was it a smart idea to shoot up the school? No. 경찰은 학교에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고 용의자가 올린 SNS 글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utler was armed with a pump-action shotgun and a small caliber handgun. Butler also made a number of social media posts in and around the time of the shooting. 미국에서는 새해 들어서도 이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보스턴 등에서도 총격이 잇따라 발생해 올해 들어서만 미국 전역에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은 650여 건으로 하루에 2번 꼴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총기 규제 입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어서 총기 폭력은 미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우리 국민 한 명이 현지 시각으로 4일 미국 괌에서 총기 피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외교부는 괌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강도에게 총을 맞아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괌 현지 언론은 5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 한국인 관광객이 괌 투몬 지역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해협 문제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에선 우리나라 대선에 해당하는 총통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네, 민진당과 국민당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올해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좀 리더십 변화의 해라고 이제 일컫는데 타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총통 선거가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선거가 국제적으로 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주도권이랄까요? 그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민진당이 지금 집권 여당인데 민진당이 한 번 더 승리한다면은 미국이 굉장히 반길 것이고요. 만약에 민진당이 지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이긴다면 중국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 균형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잉원 현 총통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 총통의 그 신년 기자회견 모습인데 이제 차이잉원 총통은 상당히 은인자중하면서 자기 당의 후보인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민진당과 국민당의 대결. 그리고 후보가 지금 3명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당 1명에 야당 2명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집권당은 하나니까요. 지금 그 차이잉원 총통이 속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 후보입니다. 64살이고 녹색이 민진당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 분명한 친미 그리고 반중 성향이고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민진당 자체가 당의 강령 정강의
독립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재활의학과 의사 출신인데 현재 부총통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민진당의 총재도 맡고 있습니다. 허우유이 후보 66살인데 국민당의 그 총통 후보로 뽑혔습니다. 이 사람은 뭐 분명히 친중 성향이고 이 스포츠 머리가 굉장히 특징적인데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신베이 시장을 2번 했습니다. 예. 신베이 시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가 시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정도 크기의 굉장히 중요한 시에서 시장을 2번 역임했고 제3 후보가 커원저 후보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민진당과 국민당이 친중과 친미로 갈라지니까 좀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그 정책을 많이 내놓으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타이완의 수도인 타이베이 시장을 역시 재선 2번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부총통이라 라이칭더는 좀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그래도 다 낯설거든요. 네. 자, 3파전 누가 좀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요? 현재로서는 라이칭더 후보가 누적적인 어떤 그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이 그래프를 보면 28.2%로 막판에 올라왔습니다. 예. 1월 2일까지가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기간인데 저 마지막 집계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커원저 후보가 쭉 2위를 달리다가 막판에 허우유이 후보에게 뒤집기를 당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칭더 1위를 쭉 달려왔던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와 오차범위 내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지지율은 라이칭더 후보가 훨씬 앞서 있지만 이거를 최근 상황만 보면 허우유이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허우유이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이 라이칭더고 오른쪽이 커원저 후보인데 세 사람이 최근에 그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는 사실은 커원저 후보가 2위였는데 마지막에 밀리면서 이제 국민당과 민진당 이 전통적인 양대 정당이 대결을 벌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보신 지지율 그래프를 보자면 라이칭더 후보가 1위이긴 하지만 지금 허우유이 후보의 기세가 지금 상당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타이완이 민진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기세가 이어져서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책이 확 달라지는 겁니까? 많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서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약간 중화가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책이 완전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잉원 현 총통, 이 민진당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것은 곧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 그 반중국 정책을 일종의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제 전략으로 미국에 편승했다고 하는데 편승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우유이 후보는 그렇게 가서는 위기만 고조되고 전쟁 불안만 가중될 뿐이고 실제로 타이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이 국민당 후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당선이 되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뭐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국과의 정치적인 협상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중 정책으로 돌아서면 미국으로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굉장히 차질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입장에서 한 가지, 타이완의 민진당 정권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건데 타이완의 친중 국민당 정권이 들어서도 미국이 무기를 팔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 때 2가지를 고려하는데 첫 번째는 이 무기를 공격용 무기를 많이 팔아서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 모호성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너무 타이완에 첨단 무기를 팔았을 때 이 타이완에 넘어간 첨단 무기가 중국으로 새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걱정하는데 만약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첨단 무기를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잉주 정권 때도 국민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과 중국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첨단 무기를 친중 정권에 들어선 타이완에게 판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타이완의 첨단 무기를 지원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장애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완 기사를 가끔 보면 네. 타이완의 뭐 육군 중령이 군사 기밀을 빼서 중국에 넘기려다 체포됐다. 이런 기사, 이런 타이완의 어떤 군 관계자, 고위 간부가, 장교가 기밀을 빼서 중국에 넘기려다가 붙잡혔다. 이런 기사가 1년에 몇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에서는 그 간첩 행위로 체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기보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을 미국이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기 지원도 약해지고 타이완과의 군사 협력도 약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태 전략 자체도 아마 조금씩 바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국민당이 집권을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이번 선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무력 시위를 자제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군사 채널을 복원한 게 좀 도움이 된 부분일까요? 저도 그 부분도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중국이 무력 시위를 벌였을 때 과연 국민당에 유리할 것인가, 친중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계산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친중 후보에게도 무력 시위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중국이 강경 진압하고 보안법을 강행했을 때 당시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통선거를 연임을 앞두고 있는 차이잉원이 굉장히 밀리고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가지고 거의 실패하다시피 한 차이잉원 후보를 살려놔가지고 다시 총통에 당선시키는 어떤 그 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마도 좀 물밑에서 이거를 하는 거지 무력 시위를 해서는 역효과가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제하는 양상은 중국 내부의 어떤 계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중 후보, 친중 후보가 박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통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한번 선거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강성홍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이 다방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간 50대 용의자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공개 수배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오늘 57살 남성 이모 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가 아니라며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이 씨를 쫓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있는 다방 두 곳에서 여성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이 돼서 경찰이 동일범 소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기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다방에서 50대 여성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에게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다방에서 60대 여성 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7살 남성 이모 씨를 공개 수배했는데 이 두 사건 모두 이 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을 해 수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과 전직 배우 등 2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직 영화 배우 2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배우 이선균 씨에게 2억 원을 달라고 협박을 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여실장 김모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몇 년 동안 가깝게 교류해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이들이 이 씨를 함께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약물에 취해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약물을 처방했던 의사 40대 연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과는 별개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면 마취 상태인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와 의사 면허가 정지된 이후에도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이어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인데 333만 가구에 한 달 2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에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당정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제 기준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신차 가격 6천만 원가량 하는 카니발 소유자는 월 4만 5천 원, 시가 2억 4천만 원의 주택 보유자는 월 5만 5천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등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 인하될 전망입니다. 소득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체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정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 자체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 중심 개편을 지속하기 위해서 부가체계 개편 기획단을 운영 중인데요. 거기 논의를 거쳐가지고 부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건보료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와 관련해서는 올해 건보 종합계획에서 보험료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걸그룹이죠. 르세라핌이 지난해 일본에서 2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신인 아티스트 가운데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오리콘 연간 랭킹 2023을 보면 르세라핌은 지난해 21억 2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9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콘은 신인 랭킹 기준으로 여성 그룹이 매출액 20억 엔을 돌파한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인 랭킹은 싱글 음원과 앨범, 스트리밍, DVD 등의 판매 금액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데 르세라핌의 매출 비중은 스트리밍이 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야, 진짜 근데 이런 날씨에 잠을 잘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 어떤 명예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박무택, 백준호, 장민대원은 에베레스트로 원정을 떠났다. 정상에 등정 후 하산 도중 불의의 사고로 조난을 당하게 됐다. 성공하고 내려오는 과정에 8,750m에서 이제 설명이 걸려가지고요. 그냥 앉은 채로 오도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2층으로 매달린 채로 오서 숨을 거두게 되고. 박무택 대원 시신은 전 세계 산악인들이 등반할 때마다 보이는 곳에 있었다. 장민 대원은 하산 중 실종되었고 백준호 대원은 박무택 대원 곁을 끝까지 지키다 홀로 하산 중 실종됐다. 비통한 소식을 접한 엄홍길 대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휴먼 원정대를 꾸려 시신 수습을 약속했다. 운구를 해서 올 수 있으면 오든가. 그랬더니 그 밑에 또 후배하고 선배가 또 그 밑에 있고 한 곳에다 이렇게 그 근처에다 어떻게 안치를 한다든가. 전문 산악인 수십 명이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등산가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원정대는 8,750m 부근에서
1년째 매달려 있던 박무택 시신을 발견하고 로프를 이용해 10여 미터 옮기는 데 성공했지만 원정대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 엄 대장의 결정으로 돌무덤을 만들어 안장하고 마무리했다. 왜 네가 왜 여기 지금 이러고 있냐. 가자, 이제 내가 널 데려왔다. 이제 같이 가자. 스포츠 소식입니다.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고우석이 미국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구력 향상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우석은 유니폼을 입고 팬들에게 첫 인사를 했고 올 시즌 고우석이 60경기 이상 등판할 거다 이런 현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미국 야구 통계 전문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예상한 고우석의 올 시즌 성적입니다. 62경기에 등판해 62이닝을 던져 3승 3패, 11홀드에 3세이브, 평균 자책점은 3.8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진을 72개 잡는 동안 볼넷은 29개를 내주고 홈런도 7개를 허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상 수치도 내놨습니다. 로베르토 수아레스, 마스이 유키와 함께 마무리 3두 체제를 예상하면서도 최종 마무리보다는 중간 개투로 더 많이 나설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고우석의 마무리 낙점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어 구체적인 보직은 스프링 캠프와 연습 경기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16년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했던 오승환이 그랬던 것처럼 셋업맨으로 출발해도 실전에서 증명한다면 마무리로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Go has a lot of bullpen experience, a lot of high-level experience in KBO, and the belief right now is that he is going to be a key member of the Padres' late-inning crew for first-year manager Mike Shildt. 구종 분석에서는 주목인 푸신 패스트볼을 역시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50점을 메이저리그 평균으로 볼 때 패스트볼은 60점을 받아 MLB 상위 15.8%로 평가했고 커터는 리그 평균으로, 커브는 하위 30.8%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건 국내 리그에서도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구력으로 하위 15.8%로 분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우석은 홈구장 페코파크의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영어와 한국어로 팬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Hello, Padres. My name is Go. Nice to meet you.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몸 잘 만들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동안 파이팅! 지난해 29년 만에 LG의 통합 우승을 안기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고우석이 새해 빅리그에서의 성공을 위해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최영우와 계약기간 1+1년에 연봉 20억 원, 또 옵션 2억 원 등 총액 22억 원의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83년생으로 40살이 된 최영우는 FA가 아닌 선수 중 단연 계약서에 사인한 역대 최고령 선수가 됐습니다. 최영우는 2016년 삼성에서 기아로 이적하면서 4년간 총액 100억 원을 받아 최초로 FA 100억 원 시대를 열었고 2020년 기아와 3년 총액 47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이번 주말 화려하게 열립니다. 박지현과 신지연 두 지현팀의 맞대결에 또 풍성한 볼거리까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볼거리 풍성한 여자농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떠오르는 스타 박지현이 팬투표에서 지난 시즌 1위였던 신지현을 2위로 밀어내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름도 등번호도 같은 두 지현이 나란히 주장으로 맞붙는 흥미로운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언니인데 이렇게 같이 1, 2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박지가 솔직히 1등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1위를 해서 잘 큰 것 같고요.
코트를 떠나 올스타전 홍보 촬영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함을 무릅쓰고 열심히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트. 네. 그래가지고 손을 가까이는 못 가겠는데. 몸을 좀만 돌려주세요. 수줍고 어색하지만 즐거워할 팬들을 생각하며 댄스 연습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각 팀의 주장답게 경기는 물론 팬 서비스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승리는 저희가 챙길 예정이고요. 근데 또 세레머니 부분도 질 수가 없어가지고 승리는 당연히 또 저희 블루팀이 당연히 가져갈 거고요. 올스타답게 또 다 즐기는 모습으로 팬분들께 또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를 포함해 이번 올스타전에 참여하는 여자농구 별들은 각각 10명. 여자농구 쌍두마차 박지수와 김단비는 물론 지난해 올스타전 MVP BNK 진한과 3회 연속 3점 슛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KB 강희슬 등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화려한 온스타 입장 올스타 즐거운 세레머니 올스타 팬 서비스도 역시 올스타 우리 모두 다 같이 올스타. YTN 양시창입니다. 수영 황금세대 황선우와 김우민 등 대표팀 선수들이 다음 달 개막하는 도하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호주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선샤인 코스트대 수영부와 합동훈련을 하면서 마이클 펠페리 코치의 지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황선우는 다음 달 도하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나서고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른 김우민은 자유형 400m에서 개인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지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지방의 공기가 무척 탁한데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은 농도가 평소보다 2~3배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미세먼지는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점차 해소되겠지만 주말이자 절기 소환인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서부 지방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전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 청주 5도, 창원은 9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는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는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약하게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